오늘날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팔립니다. 서점에 가면 그의 이름이 적힌 책이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마다 그의 사상을 연구하는 강좌가 열립니다. 신은 죽었다, 초인, 영원 회귀, 이 단어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책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아시나요? 그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사부는 출판사가 출간을 거부해서 결국 니체가 자기 돈으로 인쇄했습니다. 인쇄 부수는 겨우 40부. 그나마도 팔린 것이 아니라 지인 몇 명에게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선악의 저편은 출판 첫 해에 114부가 팔렸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보다도 적게 팔렸습니다. 우리는 니체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체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철학에서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를 만났다, 바그너를 만났다, 바젤 대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니체의 첫 번째 언어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니체의 집안에는 목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프란치스카는 음악에 조예가 깊었고 어린 니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성경 읽기와 함께 피아노였습니다. 니체는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 이 조용한 소녀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체의 피아노 연주에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보고 치는 것보다 즉흥 연주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떠오르는 감정을 손끝으로 풀어내는 것이었죠. 학교 친구들이 훗날 회고한 바에 따르면 니체가 즉흥으로 피아노를 칠 때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곤 했다고 합니다. 슐프포르타 기숙학교 시절 니체는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합니다. 14살 때부터 20살 전후까지 그가 남긴 작곡 작품은 피아노 독주곡, 합창곡, 가곡 등을 합쳐 수십 곡에 달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음악가의 길을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편지들에는 자신이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열정과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음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곡은 감정적으로는 깊었지만 작곡 기술, 그러니까 화성학이나 대위법 같은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작곡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감정을 쏟아붓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그것을 음악이라는 형식 안에 단단하게 담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훗날 그가 바그너에게 자신의 곡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체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나중에 철학자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음악적 비유를 쓰고 리듬과 문체에 집착하고 차라투스트라를 교향곡처럼 구성하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체는 글을 쓸 때 머릿속에서 항상 음악이 흐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문장이 다른 철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읽으면 어딘가 선율이 느껴지는 그 독특한 문체의 비밀은 바로 피아노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소년 시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적 감수성을 가진 청년의 몸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867년 10월 23살의 니체는 프로이센 군대에 자원 입대합니다. 당시 프로이센에서는 대학생이라 해도 1년간의 병역 의무가 있었고 니체는 나움부르크 인근의 가마 포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니체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군인이라는 단어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코스염을 기른 병약한 철학자, 산책하며 사색하는 고독한 방랑자. 하지만 이 시기의 니체는 달랐습니다. 그는 군 생활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율적인 생활과 육체적 활동이 자신에게 모종의 활력을 준다고 편지에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불과 2달 만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1868년 3월, 니체는 승마 훈련 중 말 위로 뛰어오르다가 안장의 가슴을 심하게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흉골, 그러니까 가슴 한복반의 뼈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당장은 걸을 수도 없었고 군의관은 이 부상이 꽤 오래 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니체는 결국 이 부상으로 인해 조기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니체 전기에서 종종 한두 줄로 넘어가는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이 낙마 사고가 남긴 것은 단순한 흉골골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니체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니체는 어릴 때부터 허약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뇌질환으로 36에 세상을 떠났고 니체 본인도 어린 시절부터 심한 두통과 눈의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이 낙마 사고는 이미 불안정했던 그의 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터집니다. 이미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던 니체는 스위스 시민으로서 전투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자원하여 의료수송병으로 전장에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니체가 목격한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마차에 실어 나르고 피와 고름과 신음 속에서 며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니체 자신도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이질과 디프테리아였습니다. 이질은 장을 파괴하는 전염병이었고 디프테리아는 목구멍과 기도를 침범하는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니체는 목숨은 건졌지만 이 두 질병은 그의 소화기관과 전체적인 면역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겼습니다. 이 시점부터 니체의 건강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편두통은 더 잦아졌고 위장장애는 만성이 되었으며 시력은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바젤대학교 교수로서 강단에 서 있던 시기, 겉으로는 유럽 학계에 촉망받는 젊은 천재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무너지는 몸을 끌고 니체가 거의 매주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누체른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 트립센. 거기에는 니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경외했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트립센에 있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저택은 니체에게 단순히 존경하는 예술가의 집 이상이었습니다. 그곳은 니체가 가진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려면 당시 니체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니체는 24살에 바젤 대학교의 정교수가 되었지만 그가 바젤에서 가진 것은 교수라는 직함뿐이었습니다. 가족은 독일의 나움부르크에 있었고 바젤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교수였지만 강의가 끝나면 돌아갈 곳 없는 좁은 하숙방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바그너의 트랩센 저택은 바젤에서 기차와 배를 타면 채 2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1869년 5월 바젤에 부임한 직후부터 니체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트랩센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하는 예술가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문의 의미는 훨씬 깊어졌습니다.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는 니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코지마는 프란츠 리스트의 딸로 대단한 교양과 지성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바그너의 예술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도 집안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니체, 아니 이미 30에 가까운 청년이었지만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여성들만 있는 집에서 자란 이 남자에게 바그너 부부의 가정은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적 권위, 어머니의 따뜻함,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그너의 집에는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코지마의 일기에는 니체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니체 교수가 왔다. 니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니체가 아이들과 놀아주었다. 니체는 바그너 부부의 아이들에게도 친근한 존재였고 특히 바그너의 아들 지크프리트와도 잘 지냈습니다. 트랩센에서의 주말은 병든 몸을 이끌고 혼자 살아가던 청년 교수에게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870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때 니체는 코지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직접 작곡한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어릴 적 피아노 앞에서 눈물 짓던 그 소년이 이제 30에 가까운 철학 교수가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여전히 음악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곡은 코지마를 위한 것이었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코지마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물론 니체의 이 선물이 로맨틱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순수한 우정과 감사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니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니체의 음악적 야망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한계가 있었습니다. 니체가 작곡한 곡들을 바그너에게 보여주었을 때 바그너의 반응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그너는 니체의 곡을 듣고 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보기에 니체의 곡은 감정은 넘쳤지만 기술이 부족한 아마추어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니체 스스로도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이 평가는 그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음악가가 될 수 없다면 그는 무엇이 될 수 있었을까? 철학자로서의 니체의 글에 유독 음악적 리듬이 깊이 배어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루지 못한 첫 번째 꿈이 글이라는 형식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이 미묘한 상처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균열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니체와 바그너의 결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왜 결별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흔히 알려진 설명은 이렇습니다. 니체가 바그너의 후기 오페라 파르지팔이 기독교로 회귀한 작품이라며 실망했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별의 진짜 씨앗은 그보다 훨씬 전에 바이로이트에서 뿌려졌습니다. 1876년 여름, 바그너의 오랜 꿈이 마침내 실현됩니다. 독일 바이에른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에 바그너 자신을 위한 전용 축제 극장이 완공되고 여기서 그의 대작 나벨롱의 반지, 사부작이 최초로 완전 공연된 것입니다. 니체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에서 니체가 경험한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니체가 꿈꿨던 바이로이트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신성한 예술의 성전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통해 인간 존재의 심연을 직시하는 속물적인 근대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의 시작점이요. 하지만 니체가 실제로 본 바이로이트는 달랐습니다. 극장은 독일 전역에서 몰려온 귀족들과 부유한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니체가 그토록 경멸하던 독일 부르주아의 자기과시, 그 허영의 축제였습니다. 더 니체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그너 자신이었습니다. 무대 위의 바그너는 여전히 위대한 예술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 밖의 바그너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주장했고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그너의 반유대주의는 이미 1850년에 음악에 있어서의 유대주의라는 글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니체는 이 문제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로이트에서 직접 목격한 광경은 달랐습니다. 바그너 주변에는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추종자들이 모여들었고 바그너는 이들의 열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 광경을 보며 자신이 숭배했던 예술가가 실은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것, 즉 대중의 열광에 중독된 권력지향적 인간이 아니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니체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공연장의 소음과 열기, 인파 속에서 그의 육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축제 도중 몰래 빠져나와 근처 숲을 혼자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에도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는 곧바로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편지가 오갔고 간헐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로이트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878년에 찾아옵니다.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이전까지의 자신, 즉 쇼펜하우어를 숭배하고 바그너를 찬양하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섭니다. 예술을 통한 구원이라는 환상을 깨고 냉정한 이성과 과학적 사유의 세계로 걸어들어간 것이죠. 이 책을 받아본 바그너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지적으로 뒷받침해 주리라 믿었던 청년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셈이었으니까요. 바그너도 니체에게 자신의 새 작품 파르지팔의 대본을 보냈는데 이 작품은 기독교적 구원과 동정의 미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니체에게 이것은 바그너가 자신이 가장 경멸하는 것, 약자의 도덕, 노예의 도덕으로 후퇴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1883년 2월 13일 바그너가 베네치아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그너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결별에 대해 그는 이 관계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경험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결별이 니체에게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사상의 차이나 예술적 견해의 충돌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니체는 4살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바그너는 그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트립센의 저택은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졌던 가정이었습니다. 바그너와의 결별은 사상적 독립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두 번째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번에는 4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30이 넘은 어른으로서 그 상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그너와 결별한 뒤 니체에게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스승도 아버지도 가정도 없는 완전한 고독. 그리고 이 고독 속에서 그의 몸은 더욱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니체가 바젤 대학교를 사직한 1879년 이후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가 매일같이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니체의 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뇌종양설, 유전적 뇌질환설, 매독설 등 여러 가지가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하나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겪은 증상들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편두통은 한 달에 수차례, 심하면 매주 그를 덮쳤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이틀에서 사흘을 꼬박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빛을 견딜 수 없어 방의 커튼을 모두 닫았고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해져서 시계 소리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두통이 올 때면 심한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력도 끊임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심하게 근시였고 다른 쪽 눈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30분 이상 글을 읽거나 쓰면 눈에 심한 통증이 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곧 생명인 사람에게 이 시력 문제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니체의 편지에는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이 덜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모든 증상을 견디기 위해 니체는 약에 의존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흔하게 처방되던 진통제와 수면제, 그 중에서도 니체가 가장 자주 사용한 것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라는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이 약은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19세기에는 불면증과 통증에 널리 처방되던 약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과용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약이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이 밖에도 아편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브로마칼륨 같은 진정제 등을 상황에 따라 복용했습니다. 그는 여행지마다 약국을 찾아다녔고 편지에서 친구들에게 어떤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니체의 하루를 재구성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통증 상태를 확인합니다. 두통이 없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글을 씁니다. 하지만 눈의 통증 때문에 오래 쓸 수 없었기에 대부분의 사유는 산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걸으면서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고 하숙방에 돌아와서 그것을 최대한 빨리 종이에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중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좋은 날이라 해도 2-3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저서들, 그 압도적인 분량의 철학적 저술이 하루 2-3시간의 집필 시간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경이롭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오후가 되면 대개 두통이 시작되거나 컨디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커튼을 닫고 누워서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상태가 나아지면 간단한 식사를 하고 다시 산책을 나가거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일상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제노바, 스위스의 실스마리아, 프랑스의 니스, 그가 이 도시들을 떠돌며 살았던 이유는 낭만적인 방랑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고도와 기후, 습도에 따라 두통의 빈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알프스의 높은 공기가 도움이 되었고 겨울에는 지중해의 온화한 날씨가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견딜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유럽을 떠도는 일종의 기후 난민이었던 셈입니다. 하숙비는 최대한 아꼈습니다. 바젤 대학교에서 받는 연금은 약 3,000 스위스 프랑, 당시 기준으로는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가장 싼 하숙집을 찾았고 식사도 가능한 한 저렴한 곳에서 해결했습니다. 제노바에서는 항구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끼니를 때웠고 토리노에서는 하루 식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이 도시의 음식이 나에게 잘 맞는다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궁핍 속에서도 니체가 멈추지 않은 것은 단 하나,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어줄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니체의 저서 출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 거부와 무관심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저서인 비극의 탄생은 187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 학계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그래도 논란이 되었기에 어느 정도 팔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책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니체의 출판사는 에른스트 슈마이치너라는 인물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슈마이츠너는 니체의 책을 출판하기는 했지만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출판사 주인이 점점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가 되어가면서 니체는 자신의 책이 반유대주의 서적들과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극도로 불쾌했습니다. 니체는 편지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의 책이 반유대주의의 악취가 나는 목록 사이에 끼어 있다니. 그는 출판사를 바꾸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다른 출판사가 니체의 책을 출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86년 니체는 결국 슈마이치너와의 계약을 끝내고 라이프치히의 출판사 라우만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를 바꿔도 책이 팔리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은 출간 후 수년간 겨우 몇백 부가 팔렸습니다. 즐거운 학문도 비슷했습니다. 선악의 저편은 1886년 출간 첫 해에 114부, 이듬해에는 그보다 적은 수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1부에서 3부까지는 출판사를 통해 출간이 되었지만 판매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출판사가 4부 출간을 거부합니다. 니체는 결국 자비를 들여 4부를 인쇄했습니다. 인쇄 부수는 40부. 그나마 지인 7명에게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서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책이 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그것을 읽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마도 내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유명한 표현입니다. 니체는 자신의 사상이 동시대인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미래의 인간들에게는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위안이었는지 아니면 정확한 예언이었는지는 역사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니체에게 미래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사상을 나눌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화를 할 사람,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절박한 갈증이 니체를 루살로메에게로 이끌었던 것이고 루살로메와의 파국이 그를 더 깊은 고독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 페르스터 니체. 니체의 여동생은 오빠의 인생에서 그리고 오빠가 죽은 뒤에도 아마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일 것입니다. 루살로메와의 관계를 파탄낸 것이 엘리자베트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엘리자베트가 벌인 일들은 오빠의 연애를 방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1885년 엘리자베트는 베르나르드 페르스터라는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페르스터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당시 독일에서 가장 목소리 높은 반유대주의 운동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880년에 비스마르크 총리에게 유대인의 독일 이민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 청원에는 수천 명이 서명했고 당시 독일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 남자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니체에게 반유대주의는 교양 없는 자들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반유대주의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자신의 여동생이 바로 그 반유대주의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니체의 분노와 절망은 컸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두 사람은 독일을 떠납니다. 행선지는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였습니다. 페르스터 부부의 꿈은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라과이의 밀림 한복판에 순수 아리아 인종의 독일인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식민지의 이름은 누에바 게르마니아, 새로운 독일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프로젝트는 당시 독일의 반유대주의와 민족 순혈주의가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페르스터는 독일에서 14가구의 이주민을 모집해 파라과이로 건너갔고 밀림을 개간하여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열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독일인 이주민들은 병에 걸렸고 농사는 실패했으며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페르스터는 식민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독일 본국에서 돈을 끌어모았고 이것이 발각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1889년 6월 베른하르트 페르스터는 파라과이의 한 호텔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독약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해는 니체가 토리노에서 정신이 무너진 바로 그 해이기도 합니다. 1889년 1월에 오빠가 쓰러지고 6월에 남편이 자살한 것입니다. 엘리자베트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한동안 파라과이에 남았습니다. 누에바 게르마니아를 계속 운영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1893년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온 엘리자베트가 발견한 것은 오빠 프리드리히 니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아무도 읽지 않던 그 책들이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1888년에 덴마크의 문학비평가 게오르크 브란데스가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니체 철학에 대한 강의를 열었는데 이것이 니체의 사상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니체 개인의 비극을 넘어 20세기 사상사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1893년 엘리자베트는 바이마르에 니체 아카이브를 설립합니다. 포면적으로는 오빠의 유고와 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출판을 감독하기 위한 학술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니체는 쓰러지기 전 방대한 양의 미발표 원고와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수첩, 편지 초안, 강의 노트, 단편적인 사유의 조각들, 이것들은 니체가 출판을 의도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사유의 과정에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 자료들을 독점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원고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고 오빠의 저작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발표 원고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골라내어 자의적으로 배열하고 편집하여 하나의 책으로 엮어 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이 책은 니체가 한때 구상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아니 스스로 포기한 프로젝트의 제목을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니체의 메모에는 권력의 의지라는 제목 아래 여러 가지 구상이 적혀 있었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책으로 완성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단편적인 메모들을 자기 뜻대로 배열하고 니체의 실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완성된 저서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일부 텍스트를 변주하거나 문맥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엘리자베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철학을 자신의 반유대주의적, 민족주의적 세계관에 맞게 재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니체 본인이 평생토록 독일 민족주의를 조롱하고 반유대주의를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897년 니체의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세상을 떠나고 엘리자베트가 완전히 오빠를 인수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벌어진 일은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 할 만합니다. 니체 아카이브가 있던 바이마르의 저택에서
엘리자베트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진 오빠를 일종의 전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문객들, 즉 니체의 명성에 이끌려 찾아오는 학자, 작가, 저널리스트들에게 그녀는 오빠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힌 니체를 창가의 의자에 앉혀놓고 방문객들이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텅 빈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한때 유럽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 남자를 방문객들은 때로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감동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니체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글을 쓸 수 없었으며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종종 피아노 앞에 앉아 단순한 멜로디를 반복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릴 적 그토록 아름다운 즉흥 연주로 사람들을 울렸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의미 없는 음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이제는 여동생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소도구가 되어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니체의 아카이브를 통해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한 주의를 획득했고 오빠의 이름으로 연회를 열고 강연을 주선하고 출판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니체의 편지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들은 감추거나 수정했고 니체와 자신의 관계가 끝까지 좋았던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실제로 니체는 정신이 온전했던 시절 여동생에 대해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남긴 바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트가 반유대주의자 페르스터와 결혼한 것에 대해 니체는 분명한 거부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반유대주의 사업에 나의 이름이 연루되는 것은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지들은 엘리자베트에 의해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888년 이 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체가 한 해 동안 5권의 책을 쓴 기적의 해, 아니 광기 직전의 마지막 폭발. 하지만 이 해의 니체를 이해하려면 토리노라는 도시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니체가 토리노에 처음 도착한 것은 1888년 4월이었습니다. 그는 제노바, 니스 베네치아, 시스 마리아 등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이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토리노는 당시 이탈리아의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넓은 대로와 규칙적인 격자형 도시 구조, 피에몬테 지방 특유의 맑고 건조한 공기, 니체에게 이 도시는 거의 물리적인 차원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토리노는 나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고까지 썼습니다. 그의 하숙집은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비데 피노라는 이름의 신문 판매상집 3층 방이었습니다. 하숙비가 저렴했고 주인 가족은 친절했습니다. 니체는 이 소박한 공간에서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포 강변을 걸으며 사유하고 카페에 들러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토리노의 카페와 식당은 니체에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토리노의 음식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했고 특히 젤라토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1888년의 니체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대부분 광기 직전의 천재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정신 상태가 이미 불안정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토리노의 거리를 걷고 하숙집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값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평범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이로운 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월에 도착해서 가을까지 니체는 바그너의 경우,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디오니소스 송가를 완성합니다. 불과 8개월 만에 5권입니다. 하루 2-3시간밖에 글을 쓸 수 없었던 사람에게서 이 분량이 나왔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0월에 쓰기 시작한 이 사람을 보라는 니체의 정신 상태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이 제목들만 보면 분명 과대망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자기 분석과 이전 저작들에 대한 명확한 비평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천재의 마지막 통찰인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광기의 첫 번째 징후인지 그 경계는 아무도 정확히 글 수 없습니다. 11월과 12월이 되면서 니체의 편지는 점점 기해져 갑니다.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과대한 자기 선언이 늘어나고 세계사를 자신이 바꾸겠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숙집 주인에게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한 세입자였고 카페에서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신사였습니다. 이 이중성이야말로 1888년 토리노의 니체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광기와 명석함 사이를 오가는 혹은 둘의 동시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미스터리. 그리고 1889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1월 3일 아침 니체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광장에서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차에 채찍질을 당하는 말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유명한 일화는 실은 니체가 쓰러진 직후의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타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니체라는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완벽하게 응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토록 동정과 연민을 약자의 본능이라 비판하고 강함과 자기 극복을 외쳤던 철학자가 이름 모를 말 한마리의 고통 앞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것은 어쩌면 니체 자신이 평생 감추려 했던, 아니 극복하려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4살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무력했던 소년, 세상의 고통에 지나치게 예민했던 인간, 그 예민함을 강함의 철학으로 단련하려 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의 본래 모습이 터져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니체의 정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니체가 쓰러진 직후 그는 하숙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뒤부터 기이한 편지들이 유럽 곳곳으로 발송됩니다. 이 편지들은 훗날 광기의 편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왕에게, 코지마 바그너에게, 바젤 시절의 동료들에게 나는 신이다. 나는 세계사를 둘로 나눈다. 서명은 디오니소스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의 친구 프란츠 오버베크는 이 편지를 받고 즉시 토리노로 달려왔습니다. 오버베크가 도착했을 때 니체는 피아노를 광적으로 두드리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버베크는 나중에 이 순간을 회고하며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버베크는 니체를 데리고 독일로 돌아왔고 니체는 바젤을 거쳐 에나의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이후 11년 니체는 살아있었지만 니체는 이미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어머니 프란치스카가 아들을 돌봤습니다. 어머니의 간호 아래서 니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단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고나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1897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니체는 완전히 엘리자베트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바이마르의 니체 아카이브에서 전시품처럼 관리되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말년의 니체 사진들. 콧수염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유럽 학계를 뒤흔들었던 그 날카로운 시선은 사라지고 카메라를 보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눈. 정돈된 하얀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엘리자베트가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바이마르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사인은 폐렴과 뇌졸중이었습니다. 55해의 생이었고 그중 마지막 11년은 침묵 속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니체가 눈을 감은 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시대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20세기가 열리면서 니체의 책은 폭발적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몇백 부도 팔리지 않던 그 책들이 유럽 전역의 서점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지식인들, 작가들, 예술가들이 앞다투어 니체를 읽었고 그의 사상은 20세기 초 유럽의 사상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토마스 만, 릴케, 헤르만 헤세, 앙드레 지드, 알베르 까뮤, 20세기 문학의 거인들 대부분이 니체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이데거, 사르트르, 푸코, 둘레즈, 20세기 철학의 주요 흐름들 역시 니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니체 아카이브가 만들어낸 왜곡된 니체. 1930년 독일의 나치가 집권합니다. 엘리자베트는 나치당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히틀러를 니체 아카이브에 초대했고 히틀러는 아카이브를 방문하여 니체의 흉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널리 퍼졌고 니체가 마치 나치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나치는 니체의 초인, 권력의 의지 같은 개념들을 자신들의 인종 우월주의와 정복 이데올로기에 끼워 맞추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니체 사상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니체의 초인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의 우월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권력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는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생명의 의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트가 편집한 권력의 의지가 니체의 대표 저서인 것처럼 유통되고 있었고 니체의 진짜 편지와 원고는 아카이브에 봉인되어 있었기에 이 왜곡은 수십 년간 바로잡히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트 페르스터 니체는 1935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히틀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정권이 몰락한 후에야 니체 복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의 학자 조르조 콜리와 마치노 몬티나리가 니체 아카이브의 원고에 직접 접근하여 엘리자베트가 왜곡한 부분을 바로잡는 비판 정본 전집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권력의 의지가 니체 본인의 저서가 아니라 엘리자베트에 의해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임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고 니체의 반민주주의적, 반유대주의적 입장이 분명하게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일어난 뒤였습니다. 니체, 나치의 철학자라는 오해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것에 자신의 이름이 이용당한 것,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는 니체가 살았던 건물에 작은 기념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스위스 실스 마리아의 니체가 머물던 집은 소박한 기념관이 되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전 세계의 서점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책이 수백 가지 언어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편두통에 시달리며 커튼을 닫은 어두운 방에서 하루 2-3시간 눈이 견딜 수 있는 동안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가고 그 글을 출판사에 보내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고 겨우 출판이 되어도 아무도 사지 않는 우편함을 열 때마다 비어있는 독자로부터 편지가 아니라 출판사의 반려 통보가 도착하는 그것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다음 책을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를 니체 자신의 말에서 찾자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태어난다. 이 문장이 자기 위안이었는지 예언이었는지는 그가 죽고 나서야 답이 나왔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소녀는 작은 목사가 되지 못했고 위대한 작곡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을 갖지 못했고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으며 살아생전에 자기 책을 읽는 독자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병든 몸과 멈출 수 없는 사유, 그리고 비어있는 우편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우편함 앞에서 써내려간 문장들이 그가 죽고 나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죽었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사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